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오늘 우리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신고리 공동화위원회에 정부 권고안을 투표로서 471명이 59.5 대 40.5, 19% 차이로 재개하기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안보, 경제, 인사, 무능과 졸속 원전 중지를 포함한 졸속 정책, 좌파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을 하고 국민들께 호소를 해왔습니다. 59.5 대 40.5의 비율은 그동안의 여론조사 비율보다가 더 차이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국민께 혼란을 줬던가 하는 데 대해서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 상대로 두 번째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 중소벤처부를 빼고 19분이 계시는데 18분은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진보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장관이 채워져 있고, 유일하게 공직자 출신으로서 자부처에서 장관이 난 데는 기획재정부 한 곳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직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행정학자나 정부의 원로분 지내셨던 분들 평이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국정 초반에는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께서 하지만은 결국은 전문적 지식과 그다음에 내부 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같이 떠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우리 그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역사와 국민을 보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름은 명예과세다, 존경과세다, 사랑과세다, 한정과세다, 아주 네이밍을 잘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네이밍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영국의 창문 숫자세, 프랑스의 창문 폭세, 러시아의 수염세,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세금을 지금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199개 법인만 명예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니고 1만 원 내는 정정당당하게 내는 세금도 명예 표창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인상을 한국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블룸버그는 한국 정치가 큰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그 당시에 정세안 때문이었다. 대통령께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듯 할 것 같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 대통령은 법인세의 세계적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 세계 추세와 역행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근로자 임금은 낮아지고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거다. 세수 늘리는 방법 중에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대가가 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특히 OECD가 아닌 주변에 홍콩이다, 대만이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법인세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OECD 평균은 22.5고 우리는 현재 20인데 25로 일부 129개 기업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DP 중에서 법인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의 OECD 평균보다가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총조소에 대한 비율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자꾸 이제 그 계층 분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법인세는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로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은 또는 높이지도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를 해서 법인세에서만 연 4조 8천억에 연간 4조 8천억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천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의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천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그 구조로 법인세의 다음 구조로 보면은 4단계 누긴 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보니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 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나라에 들어있고 두 단계 되어 있는 게 일본, 호주 이러거든. 우리는 4단계로 높여가는 거는 우리하고 포르투갈 뿐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의학 선생이 흉작이 들면은 조세를 감면해주고 공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어려울 때는 탕감해주는 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65만 개 기업 중에 64만 개가 중소 중견기업인데 이분들께 2 내지 3% 법인세를 낮춰줘서 법인 높여서 공모를 키워서 전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경호 의원이 법인세 인하로 법안을 내놨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또 의견을 포함해서 구청님께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사리견 분석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제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법인세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종합감사 전에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의원님, 네, 박영선 의원님. 네, 조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금을 낼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과열이 되니까 지난 8월 2일 우리는 부동산 대책을 세웠죠. 네. 그 첫 번째 그 방법이 대출 규제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또 뭔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어제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부총리께서는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의 수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은 약 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빼고 하면은 550만을 잡아요.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세금 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무슨 얘기냐. 기준 금리는 그대로 돼 있는데 금융권은 계속 금리를 올린단 말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가계대출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은 자 이자를 더 받겠다고 나서고 아무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또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가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 800만의 소상공인들이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을 어디로 내느냐? 금융기관에 이자로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정부가 보호해야 될 것은 못 사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계대출, 부동산 대책 한다 하면서 금융 동결을 시켜버린다든가 하여튼 이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금융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아주 쉽게 일반 그냥 싸구려 음식점이라든가 맛집 이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를 가면은 그분들은 벌써 한 5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2~3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하고도 맞지 않죠.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이제는 금융 이자를 부담하기가 힘들다. 그 세금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금융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금융권이 그거를 더 근거로 해서 국가에 낼 세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소상공인들, 그분들 생계조차 어려워진다. 그리고 거기서 생겼던 고용도 없어진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이걸 여쭌 거는 정부의 기본 태도가 어려운 국민들을 살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목적 하나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가장 쉬운 대출, 부동산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하는 것이냐. 그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왜 더 좋은 방법을 못 찾느냐. 24일 날 이 무슨 대책을 발표합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한 이유는 24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 좀 이 800만이나 되는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위한 대책을 좀 꼭 넣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의원님께서 그 전체 그 질문해 주신 그 취지, 취약계층 보호나 이 소상공인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의 그 중점을 두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금이나 또 이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그게 큰 방점이 이와 같은 분들에게 맞춰 있다는 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취약계층이나 이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그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를 그 막겠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던 뭐 DTI나 LTV 같은 것들은
그쪽 일부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그 투기 소유에 대한 분들에 대한 것을 대상한 것이고 실수요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세심히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의원님께서 이제 쭉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그 1,400조 육박하는 우리 경제 이 대내 리스크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전체에 대한 대책에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이번 10월 24일에 발표할 가계대책에서는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아직 발표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계대책 전체적인 이제 총량 관리 측면에서 지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를 한 자릿수 이내로 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전반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취약 차주 문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어려운 계층이나 소상공인에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취약 차주 중에서 그 상환 불능에 있다든지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좀 맞춤형 대책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그러면서 좀 제가 전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의원님 주신 취지대로 제가 이 취약계층부와 이 소상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책을 얘기하기보다도 우리 부총리님께 답변할 기회를 상당히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꼭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은행들이 각 계층의 대출 해주는 이 태도를 보면은 이 대기업은 뭐 계속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더 낮아지고 가계 주택 대출, 가계 일반 대출 가면은 계속 낮아집니다. 결국은 이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그런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내용을 종합하셔서 꼭 반영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800만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이냐, 그리고 고용을 유지할 것이냐,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이냐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박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 1%를 버는 기업이 법인세는 75.4%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의 영업이익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91.3% 거의 다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미국이 20%로 영국이 18%로 쭉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를 봐도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법인세를 올린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낮추지 않았지만은 또는 높이지도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감면을 정리를 해서 법인세에서만 연 4조 8천억에 연간 4조 8천억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증세를 사실상 한 겁니다. 감면을 없애서. 이 4조 8천억에 대해서 최근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의 최근 숫자를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이 4조 8천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법인세의 그 구조로 법인세의 다음 구조로 보면은 4단계 누긴 구조는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는 법인세는 플랫하게 단일 구조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나라에 들어있고 두 단계 되어 있는 게 일본, 호주 이러거든요. 우리는 4단계로 높여가는 거는 우리하고 포르투갈 뿐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정의하국 선생이 흉작이 들면은 조세를 감면해주고 공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어려울 때는 탕감해주는 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65만 개 기업 중에 64만 개가 중소 중견기업인데 이분들께 2 내지 3% 법인세를 낮춰줘서 법인 높여서 공모를 키워서 전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경호 의원이 법인세 인하로 법안을 내놨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또 의견을 포함해서 구청님께서 말씀해주십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사리견 분석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제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법인세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종합감사전에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의원님, 네, 박영선 의원님. 네, 조세 법인만 명예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니고 1만 원 내는 정정당당하게 내는 세금도 명예 표창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인상을 한국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블룸버그는 한국 정시가 큰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그 당시에 증세안 때문이었다. 대통령께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듯 할 것 같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 대통령은 법인세의 세계적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 세계 추세와 역행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근로자 임금은 낮아지고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거다. 세수 늘리는 방법 중에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대가가 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특히 OECD가 아닌 주변에 홍콩이다, 대만이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법인세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OECD 평균은 22.5고 우리는 현재 20인데 25로 일부 129개 기업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DP 중에서 법인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의 OECD 평균보다가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총조세에 대한 비율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자꾸 이제 계층 분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법인세는 장관이 채워져 있고 유일하게 공직자 출신으로서 자부처에서 장관이 난 데는 기획재정부 한 곳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직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행정학자나 정부의 원로분 지내셨던 분들 평이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국정 초반에는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께서 하지만은 결국은 전문적 지식과 그다음에 내부 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같이 떠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역사와 국민을 보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름은 명예과세다, 존경과세다, 사랑과세다, 한정과세다. 아주 네이밍을 잘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영국의 창문 숫자세, 프랑스의 창문 폭세, 러시아의 수염세,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세금을 지금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199개 법,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오늘 우리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신고리 공동화위원회에 정부 권고안을 투표로서 471명이 59.5대 40.5, 19% 차이로 재개하기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안보, 경제, 인사, 무능과 졸속 원전 중지를 포함한 졸속 정책, 좌파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을 하고 국민들께 호소를 해왔습니다. 59.5대 40.5의 비율은 그동안의 여론조사 비율보다가 더 차이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국민께 혼란을 줬던가 하는 데 대해서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 상대로 두 번째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 중소벤처부를 빼고 19분이 계시는데 18분은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진보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로